오래 사는 일,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일, 또 어떻게 보면 행복까지도 이러한 어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행복까지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고 그런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호모 디오스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인류가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더 호흡을 길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그리고 또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어떠한 거대한 변화를 하고 있는지 네 가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22년,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쯤에 출판한 예정된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그 예정된 미래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네 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네 가지 뉴 노멀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이 각각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그림에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예정된 미래 이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세계가 드디어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완전히 분절된 그러한 세상으로 변했고, 또 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혁명이 정말 가속화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집에 갇혀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쇼핑하고 집에서 엔터테인먼트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완전 디지털 세계로 변화하게 되었거든요. 그러한 세계를 설명을 했고, 그 책이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출판하는 책이니까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설명한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평가도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해 말에 포스트 코비드 에이시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문 서적도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일련의 그러한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뉴 노멀이냐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뉴 노멀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3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처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 벌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것을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한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 또 이것이 제가 왜 예정된 미래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 미래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드디어 디지털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디지털 사회 그리고 노인 사회와 연계되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 사회로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기후 위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한 주씩 테마로 삼아서,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디지털 사회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3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세 번째 초거대 혁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혁명이고, 이게 우리 인간을 드디어 슈퍼맨, 슈퍼휴먼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한번 차트에서 제가 전 세계에
가장 큰 기업, 10개의 기업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시장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 시장 가치, 시총이라고 하는 시장 가치로 봤을 때의 기업의 순위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 중에서 최대 시장 가치가 제일 큰 기업 10개를 고르면 그중에 8개의 기업이 전부 무엇이에요? 이게 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고 애플이 그렇고 엔비디아가 그렇고 그리고 전에 구글이라고 불렀던 애플이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메타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TSMC 대만의 반도체 기업도 그렇죠. 이러한 그 무려 10개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이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멀리 갈 것도 없이요. 한 40년 전쯤 그러니까 1980년에 그 당시에 그러면 세계 시장 가치 10대 기업 하면요. 거기 보시면 여기 제가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무려 8개가 전부 뭐냐면 소위 그 석유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에요. 엑선이라든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쉘이라든가 모빌이라든가 텍사코, 듀퐁, 걸프오일 이런 것들은 전부 원유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또는 그것을 이용한 어떤 화학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었어요. 그러한 기업인데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것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혁명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초거대 혁명이에요. 왜 세 번째냐? 그 세 번째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다고 했는데 무려 한 29만 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초원을 떠들며 강가를 떠돌면서 소위 원시 수렵 채집인으로서 살았어요. 수렵 채집인으로 살다가 만 년 전쯤, 한 12,000년 전쯤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 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시작한 그러한 첫 번째 혁명이 우리가 아는 농업혁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이제는 가능하면 뭐 강 근처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출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라 농업인으로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만 년을 살아요. 그렇게 만 년을 살다가 사람들이 드디어 전혀 다른 또 혁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죠. 그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혁명은 왜 다른 거냐? 이제는 사람들이 드디어 기계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는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순수한 그 육체적 노동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뭐 기계가 있지 않아요. 곡괭이도 있었고, 낫도 있고, 뭐 호미도 있지 않았느냐. 그건 기계가 아니라 도구였잖아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드디어 기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혁명이라는 거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계를 이용함으로 해서 인간의 생산성은 정말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영국이고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의 삶은 전혀 다른 상태로 다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 살던 우리 농민들, 어민들은 전부 다 도시로 와서 무엇이 됐어요? 노동자가 되었고 또 기계를 만들어내는 기계의 주인, 바로 자본가가 되었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계급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200여 년을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 기계혁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이 이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그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는 산업혁명이 아닌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그 예전에 농업사회에서는 그 농업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 그래서 산업사회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기계 중심,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정말 근원을 따지면 우리 그 IBM 컴퓨터 시작했던 뭐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PC라고 하는 것, 퍼스널 컴퓨터도 등장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막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컴퓨터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빠른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ICT 혁명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혁명이라고 해요. 이것은 제조업 혁명이 아니에요. 기계 혁명이 아니라 바로 디지털 혁명이다. 그 말씀이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고 그 속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혁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혁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는 뜻이고요. 그 3차 산업혁명이 이어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짜 본격적인 디지털 혁명이고요. 여기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여기의 핵심은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혁명의 초기 혁명은 어떻게 전개됐다고 했어요? 컴퓨터가 등장했고 그것이 퍼스널 컴퓨터로 작아졌고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망으로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게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 이 조그만 기계가 이 세상을 다 바꿀 거다. 왜 그랬어요? 전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모든 사람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 조그만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처음 그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그 IBM 슈퍼컴퓨터보다 크기는 1000분의 1로 작아졌고요. 그리고 가격도 1000분의 1로 낮아졌지만 성능은 무려 100만 배 이상 더 좋아졌어요. 그러한 슈퍼컴퓨터를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인류와 함께 5G라고 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그게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휴먼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걸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거 가지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이거 가지고 모든 정보를 또 교류도 한단 말이죠.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드디어 챗 GPT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물론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2월에 우리 등장했던 챗 GPT잖아요. 챗 GPT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인 진입이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손에 슈퍼컴퓨터를 쥐고 있고 그 슈퍼컴퓨터가 모든 인류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우리 인류와 함께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은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서비스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혁명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느냐. 소위 그 인텔을 만든 1960년대, 70년대에 그 당시에 그 고든 무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러한 어떤 반도체 기술,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과 융합되는 그 모든 생명공학이 됐든 재료공학이 됐든 하다못해 제가 하는 이런 사회과학에까지도 이런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기만 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30만 년 전에 우리 사피엔스 인류가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다음에 한 13만 년 전쯤에 유라시아로 이주했다고 하잖아요. 13만 년 전에 유라시아로 이주했고 이러다가 호주로 그리고 또 아시아 전역으로 이주한 게 한 6만 5천 년 전쯤 되고요. 또 그러다가 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이 이제 한 5만 년 전쯤부터 시작을 해서 남아메리카까지 간 것이 한 15,000년 전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 전체로 이주한 데까지 걸린 것이 거의 29만 년이에요. 그래서 한 15,000년 전쯤 되면 정말 전 지구를 이제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우리 인류가 새로운 이주를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인류가 아날로그 세계에서 살다가 디지털 세계로 이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세계로 현재 이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 아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시간 중에 우리가 한 8시간은 잠자고 먹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데 쓰니까 그걸 빼면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16시간 남는데 16시간 중에 우리 Z세대, G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성인 저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거의 핸드폰 가지고 살지 않는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뱅킹도 하고 이거 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도 디지털 세계에서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절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쓰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도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원시 수렵사에서는 초원에서 그리고 숲에서 살고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혈거인이다 뭐 이렇게 동굴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혈거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다 농업 사회가 되면서 이제 농어촌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면서 경작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소위 농어촌 주택에서 살았는데 산업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시로 모였죠. 왜?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요. 거기서 일자리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집단 거주 시설에서 살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아파트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졌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계속 그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원에서 그리고 그 농어촌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에 살았는데 아마 도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농어촌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 숲으로 다시 가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서 도시 외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는 굳이 제가 도시에 가서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일터가 굳이 도시 중앙에 있나요? 거기에 내 공장이나 아니면 내 회사가 있지 않아요. 요즘엔 미국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반 정도는 출근해서 일하고 반 정도는 집에서 일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생활을 한다고 하죠. 하이브리드 어떤 워킹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절반 정도는 집에서, 절반 정도는 출근해서. 그러니까 출근하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요. 반대로 이 사이버 세상,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굳이 복잡한 도시 중심이 아니라 자꾸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을까. 미국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점점 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점점 이번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도시 외곽의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소위 도시 외곽의 그런 개인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도시 중심의 그러한 주택 가격은 점점 가격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어떤 상업시설, 상업용 빌딩은 지금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게 바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도시가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렵 채집에서 농업인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되었다가 디지털 인간 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로보 사피엔스다. 이제는 우리 생각하는 AI가 기계와 합체가 되면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일부도 되잖아요. 이미 호모사피엔스가 이미 우리 두뇌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뭐 심장 아니면 우리 팔다리를 대체하는 그러한 로봇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로봇 사피엔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 심장의 일부처럼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 디오스다. 여기 데오스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인데 이 호모 데오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드디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손에 들고 모든 인류가 서로 초연결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리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신이 하고 있던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우리 오래 사는 일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일 또 어떻게 보면 행복까지도 이 이러한 어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행복까지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고 그런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호모 디오스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인류가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우선 제가 경제학자니까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경제인으로서 아니면 정말 우리가 과연 디지털 인간으로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고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과연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한번 먼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GDP잖아요. GDP라는 게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보통 1년 동안에 생산해낸 모든 생산물, 모든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산하나요?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 토지, 자본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지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만 가지고 생산하나요? 아니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술이 필요하죠. 그 토지, 노동,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GDP, 바로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또는 GDP를 만들고 이게 커지거나 발전하면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맞습니다. 그럼 농업사회는 어땠을까요? 농업사회에서는 사실은 자본이 없었죠. 자본이 제가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토지와 노동 가지고 농업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토지, 노동, 자본이 되었고 바로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경제학도 등장해서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요소, 3대 생산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 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니까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생산요소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게 기계와 합체가 되면 로봇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AI 로봇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완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본이라는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고 이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제는 AI 로봇이 등장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한 생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본과 전혀 다르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간의 육체적 노동만 대체하는 거지만 이거는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대체하는 그런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어떤 생산 요소다. 이 생산 요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마치 산업사회에서 기계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산업사회에서는 결국은 이 기계,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본가가 되고 부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잖아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 AI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애플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그 부자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AI 로봇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본이라는 기계라고 그랬고 그 기계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돌렸나요? 그 기계는 당연히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죠? 그 에너지는 바로 초기에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게 바로 석탄이었고 그게 바로 석유였고 그게 천연가스였죠. 바로 이런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아니면 그 천연가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전 세계가 쟁탈전을 벌였고 바로 그 패권 경쟁을 한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AI 로봇은 기존의 자본과 전혀 다른 형태다. 기존의 자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원이었다면, 생산 요소였다면 이거는 우리 인공지능 로봇은 그게 아니라 반도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어떤 핵심, 그러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능에 따라서 AI 로봇의 성능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자원은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반도체다. 그래서 요즘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디지털 사회의 석유는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핵심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미중 간의 현재 전쟁도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 법, 칩스 액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걸 2022년 8월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390억 달러 정도 주겠다. 그래서 이건 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 들어와라.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면 그 반도체 기업에게 건설 비용으로 그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세액도 25% 정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대국으로 나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계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반도체 중심의 그런 어떤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도 반도체 전쟁, 칩스 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여기에 질 수 없어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시진핑이 집권하던 그 2010년대 초기부터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적어도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70%는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더욱 중국을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국으로 반도체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TSMC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뭐 전부 다 적어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첨단 반도체 수출도 못하고 또 그러한 기술은 더더군다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칩스 액트, 반도체 법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보조금도 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이전,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공장 증설도 아주 제한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세계가 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이 반도체 전쟁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은 어쩌면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쩌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야청청하면서 반도체 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가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기술의 위상을 막 위협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은 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기의 나름으로 우리가 더 빠르게 미국은 적어도 위협적인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경쟁국으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따돌리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도체 사회, 디지털 사회에 잘 맞는 최적화된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지금 세 번의 초거대 혁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바로 땅이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려 5천만 명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우리 이런 농업사회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산업사회에서는 또 뭐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요? 바로 원유라고 했어요. 이런 화석연료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 다 수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요행이 정말 하늘이 도운 그러한 세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 자원이 반도체고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이미 90년대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일찍부터 여기에 투자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국민이 전폭적인 또 지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 거기에 또 잘 맞는 그러한 한국인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최적화된 그런 어떤 반도체 굴기를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빨리빨리 정신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축적이잖아요. 디지털 사회는 정말 빨리빨리가 너무 중요해요. 한때는 산업사회에서는 빨리빨리보다는 뭐예요? 천천히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쩌면 산업혁명을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인의 그런 어떤 특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장인정신이라고 해서 정말 기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만들고 그것을 한번 만들면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 아니 자기의 어떤 제자를 그렇게 키우고 또 그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그대로 막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정신으로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응용성이 강한 그 어떤 신축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일본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상이 변하면서 화폐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정말 실제가 없는 것을 믿는 본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남았고 지구에서 최강자로서 현재 이렇게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그 허상이 바로 그 제국, 국가고 그리고 종교고 그리고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라든가 이 사람은 참고로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도 없는데 신이라고 믿고 그 신을 위해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막 협동하고 협력해서 막 전쟁도 벌이고 여러 가지 뭐 일을 낸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국가도 생각해 보면 허상인데 무슨 국가가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뭐 일본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냐. 어쨌든 거기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믿고 단합하고 그래서 같이 단합된 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 이름을 걸고 전쟁도 하고 경제도 같이 함께 뭐 일궈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돈이라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같은 신을 믿지도 않고 같은 어떤 왕이라든가 같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뭉치지 않았어도 이 돈을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과연 뭐냐? 돈은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교환의 기능을 하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또 회계의 단위고, 그러니까 무엇을 살 때 그것을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으로 쓰고 또 돈을 이용해서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계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갖고 있고 아니면 뭐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당장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사게 되는 그런 저장 수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화폐가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우리 원화를 쓰고 달러를 쓰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법정 화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으로 이건 돈이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시작된 거지 그 전에 농업사회는 어떻게 썼어요? 상품 화폐. 소위 얘기하는 상품 자체로 써도 가치가 있는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원시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원시 수렵체지 사회는 그런 돈도 없었고 물물 교환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전부터 우리가 제가 원시 수렵 체지 사회에서 농업 사회, 산업 사회, 디지털 사회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처음 원시 수렵 사회는 물물 교환하다가 농업 사회가 되니까 상품 화폐, 금과 은과 같은 상품 화폐를 썼고 그리고 우리 산업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정 화폐를 썼죠. 달러라든가 아니면 원화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유로화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실제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머니에 돈을 넣고 화폐라든가 동전을 넣고 다니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소한 뭐 1년 넘게 돈을 갖고 다니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우리 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디지털 화폐가 많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소위 그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중앙은행도 직접 이런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많은 국가들, 주로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개도국가들도 포함해서 거의 한 7, 80%의 그러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이미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제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비트코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돈이냐는 거예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여기 지금 그동안 같이 막 상승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화폐로 같이 따지면 1억 원을 넘었잖아요. 1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데요. 뭐 제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 뭐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다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도 보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정말 수백 배 그 가치가 상승했고 이게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뛰고 있어서 상승 최고치를 막 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화폐냐 한번 생각해 보면 화폐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매개 수단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과연 회계 단위 이걸 가지고 제가 뭐 비트코인 가지고 과연 뭐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측정하느냐 이건 얼마 비트다 이건 얼마 비트다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 저장 수단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다른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가치 어떤 저장 수단으로 쓰느냐 보면 이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긴 하는데 너무나 가치가 등락이 심하니까 가치의 단순한 저장보다는 좀 투자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 어떻게 이게 왜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어떤 사람, 어떤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일 수도 있는데 2008년도에 소위 화폐 탈중앙화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화가 되면서 제가 법정 화폐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국가가 중앙은행이 이건 돈이야 하면서 법으로 정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돈이라고 믿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어때요? 이게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풀고 최근에 뭐 코로나 터지니까 더더군다나 돈을 많이 풀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소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은행에 넣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보내고 또 무엇을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자유주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장 뭐 이런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 이건 아니야. 적어도 우리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말 그리고 또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만들자. 그게 바로 이 크립토커런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적어도 2,100만 개만 딱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가치가 딱 보존이 되는 거고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거래가 되니까 이게 뭐 중앙에서 이거 뭐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래도 이걸 갖다 어떻게 뭐 해킹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그 누가 빼들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이건 정부가 허용할 거냐? 저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해 거래 승인이 나서 지금 거래되고 올해 초인가요?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그 농업사회에서 거래된 것이 바로 뭐죠? 우리 금과 은과 같은 거잖아요. 그 금과 은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거래 중개 기능도 했고요. 그게 바로 회계의 단위였고요. 그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점점 더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화폐로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전면적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거래의 어떤 중개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회계의 어떤 측정 단위로도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면 가치의 저장수단도 점점 더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중앙은행도 비슷하게 디지털 화폐를 만약 만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만약 중앙은행이 만약에 이런 어떤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디지털 통화 이런 어떤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아니면 다른 뭐 일부 그 잡코인이라고 얼트코인들하고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그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지금 법정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거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보존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코인들은 막 자꾸 늘릴 수 있습니다만 저 비트코인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익명성이 없잖아요. 익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익명성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법정통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통화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 처음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디지털 지갑에 그걸 한번 쏴주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얼마만큼 나가 있고 그게 어떻게 서로 개인 간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중앙은행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과연 비트코인과의 경쟁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적어도 비트코인을 달러로 우리가 표시한다면 달러라고 하는 그 통화가 보통 한 그 매년 한 6% 정도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총통화로 볼 때. 그게 총통화로 한 6% 증가하면 10년 정도 되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할 때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증가한다. 달러로 표시할 때. 적어도 이게 뭐 현재 7만 불이라면 한 14만 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거래 수단으로서도 거래 중개 수단으로서도 계속 쓰여진다고 한다면 점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법정 화폐로 이걸 자꾸 쓰여지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신흥 국가는 자국 통화의 어떤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채 위기가 발생하고요. 또 일부 국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달러에 의존하고 일부는 그래서 달러 본위 제도로 자꾸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은 결국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통화를 어떤 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만약 5배 증가했다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통화량은 뭐 2배 증가하고 뭐 수요는 뭐 5배 증가한다. 그러면 2 곱하기 5 하면 한 10배 증가하는 거죠. 10년 동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코인이 나올 수 있을까? 뭐 비트코인 뭐 대체 코인 하면 뭐 그럼 뭐 이더리움 여태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뭐 있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저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그게 자리를 잡으면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정부가 과연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 이미 뭐 ETF 현물 거래도 지금 현물 ETF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그 규제를 완전히 이제 사용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의 어떤 CBDC도 앞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개인이 만든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가 많은 얼트코인 중에 일부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화폐로서 가치의 저장 수단 또 투자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2번의 영상에 이어서 디지털 사회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AI가 등장하고 그 등장한 그 AI가 기계와 합체돼서 로봇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AI 로봇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대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현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자신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인공지능이 정말 인공지능이냐 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발 하라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lien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Alien이 뭐죠? 외계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에일리언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외계 지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는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막 전개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 마치 이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는 그러니까 이 외계 지능은 결국은 이게 하나의 생명체, 준 생명체처럼 해서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도 이게 전혀 다른 형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생명체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생물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영역에 있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그런 외계 지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발 하라리는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계속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외계 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보완하고 대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좋습니다. 우선 당장 이렇게 되니까 일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되는 세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그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한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 기계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그래서 우리는 소득도 더 줄어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더더욱 가난해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노동쟁의를 벌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뭐 일자리를 그 당시보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얘기하는 게,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뭐 빼앗는다고 하는데,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산업사회에서는 그 기계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긴 뺏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예요? 주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일자리예요. 그냥 내 몸을 써서 하는 일자리예요. 그 일자리도 그게 충분치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를 자꾸 나눴어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산업혁명 초기보다도 산업혁명 초기에는 당연히 12시간 이상씩 막 일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8시간으로 줄었잖아요. 최근에 그 8시간 그것도 주 5일 노동으로 줄었고요. 더 줄이자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이제는 우리 그 기계를 만지는 그러한 제조업에서 어디로 다 이동했죠? 서비스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3분의 2 정도는 다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제조업에서 소위 기계와 합체돼서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육체적 노동도 이제는 대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 노동, 지적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단순한 업무, 아니 일반적인 상점에서 하는 단순한 업무,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의사들이 하는 뭐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가 하는 여러 가지 재판 관련된 그러한 업무가 과연 우리 인공지능이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점점점 그러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다만 그것을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이제는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요. 단축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다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자리가 일부에게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리가 어디에 남겠어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결국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걸로 우리 핵심적으로 세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디지털 기술이고 그 핵심 부품은 반도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기업들은 정말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그러한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까지도 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일자리를 조금씩 나눌 수는 있겠거나 아니면 그 일자리도 없어서 결국은 그냥 완전히 뒤로 처지는 그러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가 우리 여러분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완전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하는 것도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디지털 휴먼으로 살기 위해서는, 호모디우스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는 정말 예전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평생 직장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평생 직업이 있다 해가지고 요즘에서 뭐 의사라든가 판검사는 적어도 평생 직업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인공지능이 이제 막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생 직업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남을 거는 뭐냐? 결국은 이 AI 로봇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방법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스스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개혁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상 초거대 혁명 세 번째 하는 혁명,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여태까지 해오는 교육 방식은 두 번째 초거대 혁명인 산업혁명의 산물이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게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런 공부를 해와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 공통점이 몇 개 있잖아요. 갇혀서 살아요. 그냥 높은 담장 속에서 그냥 갇혀서 살아요. 근데 학교는 그래도 매일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만 거의 갇혀 사는 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그냥 높은 담장 안에 갇혀서 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맞았어요.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제식으로 그냥 반복 주입식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기술 익히면 나가서 그 기계를 잘 내가 조작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속 가둬놓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이 시키면서 계속 반복 주입식으로 하고 있다. 뭐 요즘에 와가지고 뭐 반복 주입식이 아니라 뭐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증거 자료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해야지만 대학을 가냐고요. 거의 우리 그 수능 시험을 보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가 재수생이잖아요.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의대가 더 정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다시 또 재수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건 디지털 사회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우리가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재수를 하면 더 대학을 더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러나요? 아니면 선진국 중에 과연 재수해서 대학 가는 데가 있나요? 재수해서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시험 보는 요령을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낭비하게 만들어요. 정말 우리 더 빨리 사회에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예전 영상에 드렸는데 1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 가는 게 결국 판검사 되겠다는 거, 의사가 되겠다는 거, 그것도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결국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러한 대학들, 소위 그 학벌을 따기 위해서 가는 이 방식이 결국은 이게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맞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적 교육체제, 특히 우리 교육부가 결국 이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그 어떤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 개혁을 넘어서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단순 암기식은 당연히 관둬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의적인 교육도 이제는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거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있는 거 여기저기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창의적으로 막 해내요. 저는 정말 이런 유튜브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 제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제 제가 이러한 그 오늘 강의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가 활용한 그 여러 가지 그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러한 카툰, 우리 그 만화 그림 같은 것도 제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인공지능 챗 GPT를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 어제 제가 또 뭐 시도 한번 심심해서 써봤어요. 뭐 마침 막 그 저희 집 근처 뭐 그 저 정원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개나리도 피고요. 수선화도 피고 뭐 이렇게 막 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직접 시를 쓰려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아니지. 인공지능한테 한번 시켜봐야지. 그래서 제가 치고 새로 피고 있는 우리 수선화, 그 수선화와 그리고 이 부활절과 맞추어서 이 수선화와 부활절의 아침을 한번 연계해서 한번 시를 하나 써줘 했더니 그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커뮤니티에도 한번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 싶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건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시인도 일자리를 잃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소설가도 마찬가지고요. 극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기사도 쓰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교수라는 직업도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본적인 뭐 회계학 원리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경제학 원론 이런 정도는 이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마치 이현웅 교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통역까지 해가면서 들여다보면서 더군다나 뭐 눈을 이렇게 막 직접 하나하나 눈높이도 맞추면서 강의를 다르게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졸거나 딴전을 피면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또 어떤 그러한 그 신호를 보내서 졸지도 않게 하고 딴전 피지도 않게 하면서 정말 맞춤형 그러한 어떤 특화된 그러한 일타 강사 이상의 정말 훨씬 더 능력 뛰어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교육이 그렇게 집에서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 높은 담장에 갇혀서 선생님이 하는 그런 반복 주입식 교육만 가지고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뛰어난 학벌을 졸업증을 받았고 거기에서 내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자리마저도 위협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그게 저는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런 반복 암기식 교육도 아니고요. 창의적인 교육도 뛰어넘는 꿈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정말 꿈을 꾸는 거고요. 지혜는 없을 거 아니냐. 창의성까지도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키우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면서 이 인공지능을 내 부하로 키울 거냐, 부하로 만들 거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하나는 인공지능을 부하로 삼는 사람, 내 정오로 삼는 사람과 반대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정받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을 키우는 교육,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요즘에 점점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육체 건강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학교에서 가두어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외우게만 해가지고 아이들을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허약하게 만들면 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리적 공간, 학교에서 높은 담장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도 스스로 서로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디지털 교육도 너무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주제가 노인 사회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100세 그 이상도 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과연 25세 정도까지 교육받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시간적 공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일자리도 잃어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냥 정부가 주고 계속 의존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자리가 정말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노동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름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영어로 Universal Basic Income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슨 뭐 사회주의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우리 테크 기업들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더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디지털 어떤 혁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보편적 기본소득은 결국은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하자는 말씀은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멀지 않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유토피아냐? 전 그런 유토피아는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래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정부가 충분히 보조금 줄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공지능 로봇세를 거두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그게 바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 기본소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돈을 주는 그 정부가 결국은 빅브라더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중국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말 우리 모든 그러한 CCTV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CCTV로부터 모아진 모든 영상은 그 초고속 인터넷망 통해서 전부 그 소위 그 클라우드 그러한 컴퓨팅 시스템에 다 모아져 있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그걸 다 분석해서 누가 누군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억 인구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 그 중국 공산당이 다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는 개인이 그 정부가 주는 그러한 보편적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과연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동물농장에 돼지로서 살 수 있는 사는 방법밖에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앞서야 된다.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되면 되고요. 아니면 젠슨 황이 되면 되고요.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테크 기업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스타트업, 그러한 스타트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죠. 그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그게 애플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소위 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러한 기업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서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되면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현재 보통 그러한 기업들을 테크주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거 많이 얘기하는 투자자들 테크주와 가치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주와 가치주. 저는 지금 얘기하는 기술주가 결국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가치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미래의 가치주에 우리가 투자하면 된다는 거고요. 투자를 그런데 마치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어떤 가격 변동에 맞춰가지고 그냥 투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100년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러한 교육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키우고 지혜를 키워야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또 하나 꼭 해야 될 게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 자식들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용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이 용돈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를 꼭 듣고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이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야. 디지털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네가 찾아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나한테 와라. 그럼 네가 주인이 되게 내가 돈을 주겠다.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면 그거 가지고 당장 가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8만 전자에서 8만 원이 막 넘었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그래 내가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꿔가는데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사회에 내가 선두 그룹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육체 노동이 정치적 노동이 되고, 어쩌면 이제는 그 일자리도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육체 노동할 때는 주로 농사를 지면서 집 근처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집 근처에서 우리가 농민으로서 살았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출근해가지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이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 노동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집에서, 2, 3일은 출근해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터전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농업사에서는 농촌에서 살았어요. 산업사에서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점점 메타버스에 산다. 물론 그래도 도시는 필요할 거다. 근데 그러면 동굴에 살다가 농촌 주택에 살다가 도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동안. 도시 아파트, 높은, 왜냐면 모여야지만 거기에 근처에 회사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자꾸 나갈 거고 거기 전원주택이 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파트 거기에 모든 자산을 다 집어넣어 무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집 하나인데 그게 다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 그 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자산 가치로서 그냥 옛날처럼 막 그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나의 어떤 미래 자산을 부풀리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그거 하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이번에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러한 얘기를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